옛날 어느 마을에 봉숙이는 오랜만에 저작거리를 돌고 있었다. 그러다 상인 최노인과 마주치는데 오랜만이요. 잘 지내셨소? 장사는 잘 돼요? 나야 뭐 늘 똑같지. 부인은 잘 지냈는가? 네, 저도 잘 지냈지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요. 그래, 그게 무엇인가? 3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 축하하네.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니. 그러고 보니 이런 우연이 있나? 우리 집 순이도 어렵게 새끼를 낳았다네. 아이고, 고놈 이뻐라. 한 그릇도 안 나오겠구만. 무엇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순이라면 그 3년 된 게 아니요? 맞네, 맞아.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새끼를 한 번도 못 낳았어? 그것이 말이오. 문제가 있었다네. 순이가 새끼 주머니가 안 좋았나 보구려. 아니, 그게 아니라 순놈을 바꾸니까 바로 낳더라고. 알고 보니 도리 녀석이 씨 없는 수박이었더라고. 어머머, 이런 우연이 있나? 뭐라고? 그럼 김서방도? 아니요, 내 말이 그만 잘못 나왔어. 이에 당황한 봉숙이에게 최노인이 걱정 마시게. 내 입이 무거우니 비밀로 하겠네. 그런데 말이지. 둘째 필요하면 제발 나 좀 불러주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자색이 고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먼저 죽어 일찍 과부가 되었다. 과부는 때때로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목구비가 수려한 한선비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그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 과부가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시오? 내 처가 얼마 전에 죽어 항상 슬픔을 품고 있었소. 그런데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여인의 애통한 곡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곡을 하게 된 것이오. 그 얘기를 들은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연을 말하고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비가 더욱 크게 곡을 하며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자신의 손이 작은 것을 자책하고 나의 건망증이 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또 곡을 하였다. 그러자 여인이 묻기를 손이 작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심이요? 부끄러워서 차마 말 못하겠소. 궁금해진 여인이 힘써 묻자 선비가 말했다. 내 물건이 매우 큰데 아내는 그것을 움켜쥐기를 좋아하였소. 그러나 손이 작아 두 손으로도 다 잡히지 않아 늘 그것을 한탄하였소. 그럼 건망증은 무얼 말함이요? 나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매일 밤 방사를 벌였는데 매번 까먹고 하고 또 하고 하였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야릇한 감정이 문득 발하여 일어나면서 말했다. 피차가 같은 심정으로 짝을 잃고 통곡하고 있으나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당신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여인의 집으로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야 이놈아, 두 손은커녕 한 손도 남는데 어디서 혀를 놀려? 너 죽을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그만 실언을 하였소. 그래 좋다. 근데 너 이놈 밤새도록 할 수 있다고 했지? 못하면 내 놈도 무덤에 묻힐 줄 알아라. 옛날 어떤 마을에 덕망 높은 대감이 있었다. 하루는 대감마님이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일의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오. 다들 잘 아시겠소? 하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감?
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는 안방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하며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대감마님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렇게 다루어? 부인의 말에 대감마님과 선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당황한 대감이 눈짓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자꾸만 나한테 달려들면서 낮만 되면 그렇게 점잖아지는 그 저희가 무엇이요? 이에 당황한 대감마님이 말하길. 그건 밤에는 당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아니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집안 청소와 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얼른 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싫어요. 나 지금 놀아야 돼요. 놀기에 바쁜 어린 아들은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야단치며 말했다. 얘야, 어른이 말할 때는 싫다고 해선 안 되는 거란다. 그러니 늦기 전에 어서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어머니에게 야단맞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심부름을 갔다 오게 되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가족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모두 함께 잤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내도 눈치를 채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어린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얼른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 끙끙대던 남편이 말했다. 여보, 뒤로 좀 돌아봐봐. 자세를 좀 바꿔서 해보자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싫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뒤에서 하는 건 싫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한번 뒤돌아보래도. 싫어요. 그런데 그때 자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어른이 시키는 것을 싫다고 하면 안 되지.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중년의 기생이 읍내 5일장을 갔다가 모자를 새로 사게 되었다. 요즘엔 손님도 거의 없고 기분도 우울했는데 모자를 새로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군. 그렇게 모자를 산 후 고개를 넘어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돌풍이 불어왔다. 깜짝 놀란 기생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아이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냐?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강하게 불자 이에 기생은 다른 한 손으로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부여잡았다. 아이고, 내 모자 날아가겠네. 그때 마침 한 사내와 아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기생 쪽으로 더욱 거세게 불어 기생의 치마가 날려 온 사방에 기생의 은밀한 부분이 다 보이게 들춰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가 매우 민망해진 사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이보시오. 그 모자를 붙잡지 말고 치마를 좀 잡는 게 어떻겠소? 그건 민망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지 않소? 그러자 기생이 말하길. 이보시오,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밑에 것은 40년도 넘은 중고이지만 이 모자는 오늘 장터에서 새로 산 새 것이란 말이오. 기생의 대답에 사내가 할 말이 없어 멍하니 있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저 아줌마 가랭이 사이에 송충이가 잔뜩 붙어 있는데 좀 떼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래 구멍이 심히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 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 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 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그날 밤 냉큼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다른 귀신들이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울 주머니가 한 개뿐이 없느냐? 네, 한 개뿐입니다. 우리 셋이 이번에 팔도 귀신 노래 자랑에 왕방울 자매로 나가야 하거든. 그러니 노래 방울 주머니가 2개가 더 필요하다.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어서 2개를 더 내놓아라. 아이고 귀신님, 주머니는 한 개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비슷한 방울 주머니라도 내놔라. 분명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귀신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에 사내를 살펴보던 귀신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달린 볼록한 방울 2개는 무엇이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내는 방울 주머니 3개를 모두 떼주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생원이 포천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여종을 불러 말했다. 예, 사모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포천에 갈 일이 있으니 너는 서둘러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놓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생원 어른. 그렇게 이튿날 잠이 덜 깬 여종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일찌감치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놓고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주인이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 기다리다 못한 여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구멍을 통해 살짝 안방을 들여다보는데 허, 여보 마누라, 내일 일찍 포천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잘 자는 사람 새벽에 깨워놓고 어찌 그냥 가신다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시오. 아니, 벌써 몇 번째 하자는 것이오? 그렇게 두 내외가 뒤엉킨 채 날이 훤히 밝은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여종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뭐야? 나는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놓았더니 이 인간들이 무슨 포천 갈 준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때 마침 우리에서 막 나온 닭들이 뜰에서 모이를 쪼다가 여종 근처에 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수탉이 암탉개 등에 올라타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여종은 닭들을 발로 차쫓으면서 크게 소리쳤다. 야, 이것들아, 저리 안 가. 너희들도 이러는 것을 보니 포천에 가려고 준비하는 게냐? 저리 안 꺼져? 여종의 소리에 놀란 생원은 마침내 기침 소리를 내며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네, 생원어른. 아, 글쎄 이 닭놈의 지들도 포천 가겠다고 글쎄 좀 전에 생원어른과 안방마님이 하던 것처럼 뒤로 앞으로 올라타 흔들어 제끼면서 버릇없이 감히 생원어른의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들이 따라가면 귀찮으실 것 같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에 무안해진 생원이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 그건 그렇고 왜 닭다리는 없는 것이냐? 네, 생원어른. 혹시라도 이놈이 뱃속에서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다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원은 대충 아침밥을 먹고 급히 포천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한 선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산을 올랐다. 선비는 자신이 고민이 있을 때 자주 가는 암자의 법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기로 하였다. 처사님,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리 심란하십니까? 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허허, 괜찮으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한 달 전에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 정자 안으로 잠깐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평소 이쁘게 보던 사머리가 있지 뭡니까? 비에 젖은 그 옷 사이로 비치는 뽀얀 살결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욕구가 치솟아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머리도 평소 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허, 뭐 젊은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가서 1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잠시 머뭇하며 또 말하길.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이웃마을 친구 집에 갔었는데 친구는 외출 중이라 없고 그 부인만 있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려는데 또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구 부인이 주는 술상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허, 처사님 이번엔 좀 큰 실수를 하셨군요. 그래도 반성하고 참회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것은 10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시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또 말하길.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좀 출출해서 고기 좀 사려고 이서방집을 찾아갔는데 고기를 고르고 집에 가려는데 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이서방과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이서방과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런 세상에나. 법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허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침 비가 오려고 하니 어서 제 방으로 드시지요.
옛날 어느 동네 앞 고갯마루에 소금 장수가 올라섰을 때 한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다. 부인이 먼저 소금 장수에게 말을 붙였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시오. 집에 딸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 집에 가서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소금 살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야 안 가든지 하지요. 어리숙한 부인이 소금 장수에게 저기 저 지붕 위에 고추 널어놓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지 마오.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예, 그러지요. 염려 말고들 다녀오시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리곤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 장수는 예, 아가야. 하고 호기 있게 처녀를 불렀다. 이윽고 머리를 길게 따은 처녀가 나와 누구시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하자 소금 장수는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이지. 나는 내 외삼촌이란다. 어려서 너를 보고 인제 보니 몰라보겠구나. 여기 오다가 내 부모님을 만났는데 일가 잔치집에 간다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잘 봐달라고 하더구나. 그제서야 안심한 처녀는 소금 장수에게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씨암탉까지 잡아 대접했다. 해는 지고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 장수는 처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넌지시 수작을 걸었다.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하지만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큼시큼하지? 예. 그게 바로 속병이 있어서 그렇단다. 또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고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예. 정말 그런데요. 그게 다 속병 때문이란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단다.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어떻게 고치나요? 하고 묻자 속에 든 고름을 빼내야 한단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어렵지 않단다. 나한테 있는 가죽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그럼 얼른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드디어 소금 장수는 처녀를 눕히고는 속곳을 내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후련해질 때까지 참아보거라. 그래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단다. 결국 목적을 달성한 소금 장수는 푹 잠을 자고 아침상까지 푸짐하게 받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소금 장수는 한 번 더 가죽침을 정성껏 놓고 나서는 웃으며 처녀에게 당부했다. 이제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다 빼내 종지에다 잘 받아두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거라. 이에 처녀가 소금 장수에게 그런데 외삼촌, 옆집 돌쇠는 배 아플 때 빳빳한 뼈침을 놓아주던데 외삼촌의 가죽침은 왜 그리 흐물거려요?